칼날 같은 바람이 깎아지른 절벽을 휘감아 돌았다. 오하나 소위는 부서질 듯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에 온몸을 의지한 채 까마득한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흘렀고 온몸의 감각은 혹독한 추위에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발 아래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절벽 위 그녀를 밀어버린 악마 이동준 소장이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 천박한 년,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채찍처럼 날아와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낸 이 건방진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보내버릴 작정이었다. 거기서 그대로 떨어져 죽어버려. 그는 발치에 있던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가 균형을 잃도록 바로 옆 허공을 향해 돌을 던졌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그녀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며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 충격에 하나는 비명을 지르며 하마터면 나뭇가지를 놓칠 뻔했다. 팔 전체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이제 한계였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3명의 오빠들이 떠올랐다.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산과 같았던 큰 오빠, 바다처럼 넓었던 둘째 오빠, 그리고 하늘처럼 자유로웠던 막내 소빠. 그녀의 눈에 마지막 힘이 깃들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붙잡은 손에 온 체중을 싣고 반대편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손목에 채워진 군용시계의 측면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찾아냈다. 3명의 오빠들이 막내 동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선물해준 마지막 부적.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힘과 의지를 손가락 끝에 모아 버튼을 강하게 그리고 길게 눌렀다. 딸깍. 바람소리에 묻혀버린 그 희미한 기계음. 그것은 짙은 안개를 뚫고 밤하늘을 가로질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3개의 심장을 향해 동시에 쏘아 올려진 침묵의 비명이었다.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3개의 거대한 분노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몇 달 전, 오 장군 가문의 주말 저녁은 언제나처럼 시끌벅적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무거운 긴장감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3마리의 호랑이, 오씨 3형제가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차기 합참의장 1순위로 꼽히는 육군 참모총장 대장 오강철. 그는 산처럼 듬직하고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전군을 호령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영예의 절대 수호자, 해군 참모총장 대장 오태풍. 그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과 호탕한 성격을 가졌지만 한번 분노하면 그 어떤 파도보다도 무서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배하는 푸른 매, 공군 참모총장 대장 오진우. 그는 3형제 중 가장 젊고 자유분방했지만 전투기를 조종할 때 그의 판단력은 컴퓨터보다도 더 날카롭고 정확했다. 육군, 해군, 공군. 각군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 3명의 대장들이 지금은 약속이라도 한 듯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막내 동생이자 이제 막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단 오하나였다. 산처럼 과묵하던 큰오빠 오강철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나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굳이 그렇게 험한 산악 보병 사단으로 갈 필요 없어. 오빠가 국방부나 합참의 안전하고 편한 자리로. 싫어요, 큰오빠. 하나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이 위대한 3명의 오빠들 그늘 아래 자라왔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녀에게 오빠들의 거대한 그림자는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와도 같았다. 저는 오 총장님의 동생이 아니라 오하나 소위로 인정받고 싶어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제 길을 걷고 싶단 말이에요. 오빠들도 다 그렇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그녀의 당찬 대답에 호탕한 성격의 둘째,
오빠 오태풍 대장이 껄껄 웃으며 나섰다. 우리 막내가 다 컸구나, 다 컸어. 그래, 그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하나야, 군대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치사한 곳이다. 특히 너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여군 장교를 시기하는 놈들이 분명 있을 게야.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제 실력으로 부딪혀보고 싶어요. 넘어져도 깨져도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그녀의 꺾이지 않는 의지에 세 명의 오빠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막내의 고집을 존중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던 막내 소빠 오진우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차고 있던 투박한 군용시계를 풀었다. 그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 비행과 위험한 작전을 함께하며 그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었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하나의 손목에 시계를 직접 채워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래, 정 가야겠다면 그럼 이걸 가져가라. 이건 오빠가 가장 아끼는 거잖아요. 이 시계는 내가 가장 위험한 하늘을 날 때마다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지. 그는 시계 측면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버튼을 가리켰다. 기억해둬, 하나야. 만약에 네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 이 버튼을 길게 눌러라. 그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네가 어디에 있든 설령 땅끝이나 하늘 끝에 있더라도 우리 세 명의 오빠들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모두 찢어서라도 너를 찾아낼 테니 그것은 오빠가 동생에게 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삼군 전체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든든한 맹세였다. 하나는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묵직한 시계의 무게가 새오빠의 깊은 사랑처럼 느껴져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오빠들.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를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저는 오빠들의 자랑스러운 동생이니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녀의 앞날이 얼마나 험난하고 잔혹한 길일지,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이 작은 시계가 머지않아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이어줄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철벽이라 불리는 제8산악보 병사단. 그곳은 이름처럼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는 거의 단절된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었다. 오하나 소위가 부임지로 이곳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군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훈련의 강도보다 더 지독한 사람의 벽이었다. 부대의 왕은 사단장인 이동준 소장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상남자이자 뼛속까지 마초 정신으로 가득 찬 구시대적인 군인이었다. 그는 여자는 군대에 올 자격이 없다는 신념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으며 특히 자신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군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한 권위와 남성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나가 그의 집무실에 첫 부임 신고를 하러 갔을 때 그는 대놓고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육사 출신 오하나 소이라. 그는 하나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턱짓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군. 상부놈들이 또 부대 사기 진작시킨답시고 쓸데없는 인형 하나를 내려보냈나 보지. 그의 첫 마디부터가 모욕이었다. 인형. 그는 하나의 존재 자체를 군인으로서가 아닌 그저 눈요깃거리에 불과한 장식품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사단장님을 보좌하여 하나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그가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 너한테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다. 산과 바람, 그리고 눈보라와 싸워야 하는 진짜 사나이들의 전쟁터라고.
너 같은 연약한 계집애가 낄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의 험준한 산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길 봐라. 저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할 적이다. 네, 그 가느다란 팔다리로 저 산을 넘을 수나 있겠어? 괜히 부대원들 발목이나 잡지 말고 얌전히 사무실에 처박혀서 커피나 타.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다. 그는 하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그녀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임무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대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이런 노골적인 여성 혐오는 부대 전체에 만연한 악습이었다. 이동준이 직접 심어놓은 그의 충신들은 사단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를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했다. 작전 참모인 한대령은 모든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발언을 무시했고, 인사참모인 박대령은 그녀의 숙소 배정부터 사소한 비품 지급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유 없이 지연시키며 그녀를 곤경에 빠뜨렸다. 하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업무는 부대 내 다른 모든 장교들이 기피하는 잡무들 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잡무를 처리해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엉망이었던 창고의 보급품 목록을 정리했고, 낡아서 방치되어 있던 통신 장비들을 직접 수리하여 통신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러나 그들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미움과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동준 소장은 자신이 연약한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하나가 자신 휘하의 그 어떤 무능한 남성 장교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삐뚤어진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 건방진 년,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라. 그는 이를 갈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성가신 존재가 아닌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나타난 이단이자 반드시 짓밟아버려야 할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정신력을 완전히 파괴하여 스스로 군복을 벗고 울면서 이곳을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졸해졌다. 그는 하나를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가장 힘들고 위험한 야외 훈련에만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길을 잃거나 혹은 체력이 방전되어 모두의 앞에서 추태를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모든 예상은 이번에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하나는 어릴 적부터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들이었던 3명의 오빠들과 함께 전국의 모든 험준한 산맥을 놀이터처럼 누비며 자라왔다. 그녀에게 산악훈련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그녀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도 마치 날다람쥐처럼 가볍게 산을 올랐고, 독도법에 있어서는 그 어떤 베테랑 부사관보다도 더 정확하게 길을 찾아냈다. 오히려 그녀를 따라가던 다른 남성 장교들이 그녀의 엄청난 체력과 기술에 혀를 내두르며 뒤처지기 일쑤였다. 그녀가 땀 흘리는 모습은 지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아름다운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를 무시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서서히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동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권위가 고작 젊은 여군 장교 하나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의 증오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겠다고. 그는 그녀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하여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하나 소위의 뛰어난 능력은 이동준 소장의 썩어빠진 자존심을 더욱 깊숙이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을 넘어 부대 전체의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까지 공개적으로 그녀를 조롱하고 망신주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으려 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부대 전체 작전 회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에게 있어 지옥과도 같았다.
이동주는 회의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사건건 하나를 걸고 넘어졌다. 오 소희, 자네 지난주에 올린 분기보고서 봤는데 글씨체가 아주 예쁘더군. 군인이 보고서를 쓰는 건가, 연애 편지를 쓰는 건가. 역시 여군이라 그런지 꾸미는 데는 소질이 있어.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그의 충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모든 장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누구 하나 감히 사단장의 이 유치하고 비열한 괴롭힘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군인다운 글씨체로 작성하겠습니다. 하나는 모욕감을 씹어 삼키며 기계적으로 답했다. 그녀가 반박하지 않고 순순히 사과할수록 이동준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체력 단련 시간에 보니 땀을 너무 많이 흘리던데 화장이라도 지워질까봐 걱정됐나 보지? 여자는 역시 곱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어울려. 안 그런가, 제군들? 그의 모든 발언은 여자라는 성별 자체를 공격하는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하지만 이 닫힌 왕국 안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진리였다. 이런 공개적인 모욕과 함께 그는 하나를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압박을 계속했다. 그는 부대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 중 가장 힘들고 위험한 훈련에 의도적으로 하나를 최선봉에 내세웠다. 폭설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는 혹한기 훈련에서는 그녀에게 가장 험준한 수색 정찰 임무를 단독으로 맡겼다. 그는 그녀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동사하거나 혹은 얼어붙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하나는 어릴 적 공군이었던 막내 소빠와 함께 설산에서 생존 훈련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도 바람의 방향과 나무의 형태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맹수처럼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돌아왔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계곡이 범람했을 때 실시된 수중 장애물 훈련에서는 그녀에게 가장 유속이 빠르고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녀가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해군이었던 둘째 오빠에게 직접 배운 파도를 이기는 특수 수영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물살 속에서도 마치 한 마리의 인어처럼 유연하게 장애물을 통과하여 다른 모든 남성 군인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1등으로 완주했다. 그녀가 혹독한 훈련을 완벽하게 끝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이동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뛰어남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는 낡고 비뚤어진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위기감을 느꼈다. 그의 증오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거의 병적인 집착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건방진 계집애를 완벽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의 존재는 부대 내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고 경계했던 병사들도 목숨이 오가는 극한의 훈련 속에서 언제나 자신들보다 앞장서고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단장에게 찍힌 불쌍한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남성 지휘관보다도 더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진정한 리더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미묘한 변화는 이동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경고음이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뒀다가는 자신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 부대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비극적인 사고라는 이름의 가장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음모가 서서히 그 모습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을 위해 가장 완벽한 무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머지않아 찾아왔다. 시간은 흘러 이동준의 증오와 하나의 인내가 아슬아슬한 평행선을 그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사단 전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산악 기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구축된 가상의 적고지를 제한된 시간 안에 점령해야 하는 사단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 훈련 지휘소는 산중턱의 넓은 평지에 차려졌다.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는 사단의 모든 핵심 참모 장교들이 모여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단장 이동준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완벽한 작전 계획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나의 계획은 이렇다. 그는 지휘봉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주력 부대는 적의 방어가 가장 견고한 중앙계곡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한다. 동시에 포병 부대는 적의 예상 저항 지점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 사격을 실시한다. 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최단 시간 안에 고지를 점령하는 전형적인 전격전 방식이다. 그의 계획은 한마디로 무식할 정도로 저돌적이었다. 그것은 치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오직 압도적인 화력과 희생만을 담보로 한 구시대적인 인해 전술에 가까웠다. 그의 충실한 부하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다. 역시 사단장님이십니다. 적들이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도를 분석하고 있던 하나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작전 참모의 일원으로서 이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동준과 그의 아첨꾼들이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또다시 이동준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다. 저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된다면 가상의 적이 아닌 함께 땀 흘리는 동료 병사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녀의 신념이 그녀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단장님.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동준의 얼굴에 성가시다는 표정이 노골적으로 떠올랐다. 또 뭐냐, 오소희. 시답자는 트집 잡을 거면. 아닙니다. 계획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같아 보고드립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심각한 허점. 그것은 사단장의 작전 능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하극상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이동준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부르락했지만 모든 참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했다. 허점? 말해보아라. 내 완벽한 계획에 대체 무슨 허점이 있다는 건지.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단장님께서 주력 부대의 돌파 경로로 설정하신 이 중앙 계곡은 양쪽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킬존 지형입니다. 만약 적이 절벽 위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군이 계곡 깊숙이 들어온 순간 집중 공격을 퍼붓는다면 아군은 도간에 든 쥐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교과서적인 전술 이론에 근거하여 이동준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건 이동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무능함 때문에 그 명백한 위험을 간과했던 것이다. 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주력 부대가 정면으로 돌파하기 전에 특임대가 먼저 양쪽 절벽 능선으로 은밀히 침투하여 적의 매복 가능성을 수색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안은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회의장 안에 다른 참모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들 역시 속으로는 이동준의 계획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가 총대를 메고 목소리를 내자 그들도 하나둘씩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오 소희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색 정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동주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젊은 여군 장교에게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논파당한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임금님이 된 듯한 끔찍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며 마지못해 말했다. 좋다. 오 소희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도록 하지.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동준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이성적인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비이성적인 광기를 보았다. 그녀의 예상대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동준의 부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 소희. 사단장님께서 방금 네가 지적한 그 킬존 지형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너를 포함한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즉시 현장으로 가자고 하시는군. 그것은 함정이었다. 너무나도 뻔하고 노골적인.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단장의 공식적인 명령이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오빠들의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어쩌면 오늘이 그 약속을 사용하게 될 첫 번째 날이 될지도 모르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현장 지형 정찰이라는 명령은 예상대로 교묘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이동주는 자신의 부관과 단 2명의 충실한 호위병만을 대동했다. 그리고 오하나는 아무런 지원 병력 없이 홀로 그들을 따라 나서야만 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훈련 지역 중에서도 가장 깊고 인적이 드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다. 지프차가 멈추고 그들은 절벽 가장자리에 섰다. 발 아래로는 수백 미터 아래의 아찔한 계곡이 마치 지옥의 입처럼 펼쳐져 있었다. 주변에는 매서운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완벽한 고립 공간이었다. 이동주는 더 이상 친절한 사단장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나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회의실에서 느꼈던 굴욕감에 대한 분노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린 포식자의 잔인한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경치 좋지, 오소희?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차갑게 바닥을 기었다. 내년이 아니었으면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기어 올라야 했을지도 모르는 곳이야. 아주 똑똑한 참모나셨어. 그래.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담긴 독이 모든 칼날이었다.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동준이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의 눈이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이기 시작했다. 나는 나보다 똑똑한 놈들을 아주 싫어하거든. 특히 그게 건방진 계집배일 때는 더더욱. 그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내까지 내 송이가 감히 누구 앞에서 전술을 논해. 네가 군대를 뭘 알아. 전쟁이 뭔지는 알고 짓거리는 거냐고. 고작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운 이론으로 이 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실전 경험을 무시해. 그의 고함이 산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고. 네 애비가 합참의장이라도 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숨겨진 진실에 가장 가까운 질문을 저주처럼 내뱉고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은 불타는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그녀의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자신을 경멸하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 말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대답해보라고. 왜 아가리 닥치고 서 있기만 하는 건데. 그는 이성을 잃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거칠게 밀쳤다. 하나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하게 서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여자는 말이야.
그의 입에서 마침내 그의 본심, 그의 썩어빠진 철학이 더러운 오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군복 입고 설치는 게 아니라 얌전히 집구석에서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해야 하는 존재야. 너처럼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알아들어? 그는 온갖 여성 비하적인,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빌기를 잘못했다고 애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나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한심하고 가련한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경멸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렇습니까? 뭐야? 사단장님의 그 하찮은 자존심과 썩어빠진 시대착오적인 신념이 수백 명 부하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녀의 말은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았다. 저는 사단장님 같은 분을 지휘관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이동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뚝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앞이 붉은 분노로 완전히 뒤덮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전연을 없애버려야 한다. 네, 네가 감히. 오하나의 차가운 선고에 이동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제 겨우 소위 계급장을 단, 그것도 계집애가 감히 자신에게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다. 그의 머릿속 핏줄이 터져나갈 듯이 팽창했다. 이 천박한 년이 정말 죽고 싶은 거구나. 그는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서며 그의 불타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확고한 신념만이 담겨 있었다. 폭력은 논리에서 패배한 자가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사단장님,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 오만함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수백 명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동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군사적 무능함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결함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닥쳐, 닥치라고. 이동준은 귀를 막으며 포효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부관과 호위병들은 그의 위세에 눌려 멀찍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곳에는 자신들의 대화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밀실, 완벽한 범죄의 무대. 그의 머릿속에 사고라는 단어가 망령처럼 떠올랐다.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의 정찰 활동 중 발을 헛디뎌 추락사. 너무나도 흔하고 자연스러운 사고. 그의 눈에 짐승의 광기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래, 여기서 인연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자신의 무능함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유일한 반항아. 이 계집애만 사라진다면 자신의 왕국은 다시 완벽해질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의 표정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소름 끼치는 무표정. 하나는 그의 눈빛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는 이미 까마득한 절벽 낭떠러지였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오하나. 이동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네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게 용서를 빌겠나?
그것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마지막 자기기만에 불과했다.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 짧은 행동은 그녀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동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좋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그 잘난 신념과 함께 지옥으로나 떨어져 버려라. 그 순간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두 손으로 하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하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맥없이 뒤로 기울어졌다. 그녀의 시야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히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동준의 광기 어린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절벽 아래의 까마득한 어둠. 사람 살려. 멀리서 지켜보던 부관과 호위병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악하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오하나의 몸은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절벽 아래의 허공으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렸다. 이동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던 그 성가신 가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아버린 것이다.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그는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하나의 손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손목시계의 작은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하늘 저편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바로 자신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승리는 사실은 그의 파멸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추락. 세상은 온통 바람 소리로 가득 찼다. 오하나의 몸은 통제 불능 상태로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향해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눈앞으로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죽음의 이정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이대로 끝나는가? 오빠들의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겠다는 약속도 군인으로서의 꿈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그녀의 의식이 공포와 절망으로 잠식당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절벽 중간쯤에서 기적처럼 튀어나와 있는 팔뚝만한 굵기의 소나무 가지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하늘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팔끝으로 모아 스쳐 지나가는 그 나뭇가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덜컥.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손이 나뭇가지를 움켜쥐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그녀의 팔 전체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팔이 탈골되었거나 혹은 부러졌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코 나뭇가지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문자 그대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위에서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악마가, 아래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심연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붙잡은 팔에 온 체중을 싣고 반대편 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오빠의 시계를 향해 손을 뻗었다. 버텨, 제발 버텨줘. 내 팔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계 측면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 끝에 오빠가 알려주었던 그 작고 단단한 비상 버튼의 감촉이 느껴졌다.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희망과 오빠들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손가락 끝에 모두 담았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버튼을 길게 눌렀다. 딸깍, 바람소리에 묻혀버린 그 희미한 기계음.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군사상 전례가 없었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신호탄이었다. 그 신호는 하나의 전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세 갈래의 암호화된 군용 비상 주파수로 나뉘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졌다. 첫 번째 신호는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육군본부 총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산처럼 듬직한 큰오빠 오강철 대장이 있었다. 두 번째 신호는 동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고 있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함교 해군작전 지휘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바다처럼 넓은 둘째 오빠 오태풍 대장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경기도 성남의 서울 공군기지 F-35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아있던 막내 소빠 오진우 대장의 헬멧에 장착된 비상통신 장비로 직접 전송되었다. 한 명의 여동생이 절벽 끝에서 보낸 절박한 구조 요청. 그것은 그렇게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삼군의 최고 지휘관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직접 전달된 것이다. 임무 완수.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식은 고통과 탈진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신호를 받은 오빠들의 몫이었다. 절벽 위에서는 하나가 절벽 아래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이동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보지 못했다. 만약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저 멀리 남쪽과 동쪽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세 개의 거대한 분노가 강철의 날개를 달고 바로 자신을 향해 이 땅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3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이동준, 그의 심장이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 육군참모총장 오강철 대장은 군의 차세대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한 장성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을 때 갑자기 회의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부관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총장님, 비상입니다. 부관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암호문이 적힌 작은 태블릿을 오강철 대장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핏빛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막내 동생 코드 활성화. 좌표 X, Y, Z. 그 문장을 본 순간 산처럼 굳건하던 오강철 대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막내 동생 코드. 그것은 삼형제만이 아는 단 한 사람,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막내 동생 하나의 신변에 최악의 위협이 닥쳤을 때만 울리는 최후의 비상 신호였다. 같은 시각 동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고 있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함교. 해군 참모총장 오태풍 대장은 함대 기동 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레이더 스크린을 매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손목에 찬 해군용 특수 스마트워치에서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똑같은 붉은 문장이 떠올랐다. 그의 호탕했던 얼굴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각 경기도 성남의 서울 공군기지. 공군 참모총장 오진우 대장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조종석에 앉아 이륙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의 헬멧 바이저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 다른 두 형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붉은 경고 메시지가 그의 시야 전체를 뒤덮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자유롭던 영혼에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세계의 분노는 거의 동시에 폭발했다. 오강철 대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3군 총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비상 직통 라인을 잡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연결을 기다리고 있던 두 동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에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의례적인 대화 따위는 필요 없었다. 하나다. 큰형 오강철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가 3군의 통신망을 울렸다.
좌표 확인했다. 강원도 제8산악사단 관할 구역이야. 둘째, 오태풍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이어졌다. 막내 오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냉혹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개자식들, 내 동생을 건드렸어.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전장에서 함께 구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삼 형제였다. 지금부터 그들은 각군의 참모총장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뿐인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세 마리의 성난 호랑이였다. 작전 개시한다. 큰형 오강철이 육군 전체를 향해 명령을 내렸다. 육군은 들어라. 현시간부로 가장 가까운 산악특임 여단을 해당 좌표로 즉시 출동시킨다. 헬리본을 이용해 산 전체를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포위하라. 해군도 움직인다. 둘째, 오태풍의 목소리가 구축함의 모든 스피커를 울렸다. 동해함대 소속 UDTSAL 1팀은 즉시 출동 준비. 고속정을 이용해 해당 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강과 하천을 완벽하게 봉쇄한다. 구조작전에 방해되는 모든 움직임은 적으로 간주하고 격침시켜도 좋다. 마지막으로 막내 오진우의 명령이 공군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공군은 들어라. 제6탐색구조 비행전대 소속 HH 69조 헬기 편대와 AH 64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는 지금 즉시 이륙한다. 모든 무장을 최대로 장착해. 그는 조종석의 캐노피를 닫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목소리는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선두기는 내가 직접 몬다.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건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3군의 통합작전이 오직 단 한 명의 소녀를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작전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을 구하기 위한 새 오빠의 피 끓는 맹세였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모든 분노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강철의 폭풍이 되어 몰려가고 있었다. 이동준 소장은 휘파람을 불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마침내 자신의 눈엣 가시였던 오하나를 처리했다. 이제 부대로 복귀해서 오소희가 훈련 중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실족했다고 보고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다. 그는 자신의 완전 범죄에 만족하며 앞으로 펼쳐질 평탄한 군 생활을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 달콤한 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났다. 처음에는 땅이 울리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었다. 지진인가?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진동은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다. 두두두두두. 그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평화로워야 할 사단의 가을 하늘이 온통 시커먼 강철의 그림자들로 뒤덮여 있었다.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인 수리온 KUH-1 편대가 마치 거대한 독수리 떼처럼 산봉우리를 넘어오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하늘의 전차라 불리는 아파치 AH-64 공격 헬기들이 날카로운 로켓 포드를 드러낸 채 어모 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육군의 최정예 산악 특임 여단의 헬리본 강습 편대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육군 헬기 편대의 높은 상공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렵한 기체들이 마치 푸른 매처럼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다. 공군의 HH-60 탐색구조 헬기 편대였다. 그리고 그 편대의 가장 선두에는 다른 헬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압감을 뿜어내는 검은색 특수, 도료로 칠해진 지휘용 헬기가 마치 왕처럼 다른 모든 헬기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군과 공군. 평소에는 훈련 한 번을 같이 하려 해도 수많은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두 개의 거대한 군대가 지금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한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이 산이었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동준의 입에서 넉나간 소리가 흘러나왔다. 전쟁인가? 북한이 기습 남침이라도 했단 말인가? 하지만 부대의 통신망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하늘의 헬기들에서 검은 로프들이 쉴 새 없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특임 여단 대원들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검은 비처럼 산의 모든 주요 길목과 능선을 향해 신속하게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산 전체를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샅샅이 훑으며 내려오고 있었다. 이동준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도가내든 쥐가 되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숲을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특임대원들이 차가운 총구를 그들의 이마에 겨누었다. 손, 머리 위로 올려. 당장 이동준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소장 계급장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소리치려 했다. 나는 이 부대 사단장이다. 너희들 지금 닥쳐라. 특임대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당신의 계급 따위에는 관심 없다. 우리는 지금 명령을 수행 중이다. 그의 말에서 이동준은 깨달았다. 이 모든 군사 행동의 목적이 어쩌면 전장이나 적군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 잠시 후 그의 머리 위로 거대한 공군 구조 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접근했다. 헬기에서 내려온 와이어에 한 명의 구조대원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오하나가 떨어졌던 바로 그 절벽 아래 아찔한 허공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동준과 그의 부하들은 무장한 특임 대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 산 중턱의 넓은 공터로 압송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세 대의 지휘 헬기가 마치 세 마리의 거대한 신수, 센서처럼 땅을 울리며 착륙해 있었다.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세 개의 다른 깃발이 찬 바람에 섬뜩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이동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오하나, 그가 벌레처럼 짓밟았던 그 여군 소위, 그녀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일개 소위 하나가 대한민국 3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왕국은 그렇게 정체불명의 폭풍에 의해 단 1시간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산중턱의 넓은 공터는 이제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심판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땅에서는 완전 무장한 육군 산악 특임 여단 대원들이, 강가에서는 방수 전투복을 입은 해군 UDT, SEAL 대원들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공군 전투 헬기들이 마치 삼엄한 포위망처럼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동준 소장은 특임 대원들에게 무릎 꿇려진 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바로 앞에는 각기 다른 군복을 입은 3명의 사성 장군,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 총장들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3명의 심판관처럼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어째서, 왜 3군의 총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외딴 산골짜기에 모두 모여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그의 머리 위로 거대한 공군 구조 헬기가 굉음을 내며 선회했다. 헬기에서 내려온 와이어 끝에는 구조용 들것이 매달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한 명의 여군 장교가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다. 오하나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절벽 중간의 나뭇가지가 기적적으로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헬기가 공터에 착륙하고 의무팀이 들것을 들고 뛰쳐나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금까지 얼음처럼 서 있던 3명의 장군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나야. 그들의 입에서 동시에 똑같은 이름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각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막내 동생을 향해 달려가는 3명의 평범한 오빠들이었다. 큰오빠 오강철 대장이 가장 먼저 들것에 도착했다. 그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산처럼 굳건하던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둘째, 오태풍 대장은 동생의 찢어진 손을 붙잡고 분노를 참지 못해 이빨을 갈았다. 막내 오진우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군 점퍼를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동생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이동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춰졌다. 오하나, 오강철, 오태풍, 오진우, 그들의 성씨, 그리고 그들의 관계, 말도 안 돼. 이동준의 입에서 허탈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그 하찮은 여군 소위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3군 참모총장들의 단 하나뿐인 막내 동생이었다는 사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의 영린, 니쿠룬을 세 개나 동시에 건드린 것이다. 동생의 상태가 위독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3명의 장군들은 다시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생을 향한 애틋함과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들의 보물을 해치려 한 원수를 향한 순도 100%의 차가운 분노와 살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을 향했다. 바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이동준 소장. 3명의 장군들이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육군 대장의 묵직한 군화 소리, 해군 대장의 날렵한 단화 소리, 그리고 공군 대장의 가벼운 조종화 소리. 3개의 다른 발소리가 하나의 완벽한 리듬을 이루며 이동준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행진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마침내 이동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3명의 사성장군, 12개의 별이 1명의 이성장군을 압도적인 위엄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동준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고 심장이 멈춰버릴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그의 세포 하나하나가 눈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 아닌 자신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거대한 재앙 그 자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오해이십니다. 그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살기 위해 마지막 변명을 쥐어짰다. 저는 소희가 총장님들의 동생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하지만 그의 비겁한 변명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큰오빠 오강철 대장이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동생의 이름을 다시 한번 담았다가는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그 뒷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내 놈의 혀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이제 이 지옥 같은 대면의 끝에서 가장 무섭고 처절한 심판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관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3명의 분노한 오빠들이었다. 12개의 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 이동준 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의 온몸은 통제 불능 상태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단순히 1명의 장교를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3군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3명의 장군 중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것은 큰오빠이자 육군의 수장인 오강철 대장이었다. 그는 산처럼 묵직한 걸음으로 이동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리 분노의 고함을 지르거나 그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다. 대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동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는 내 동생에게 물었다지. 그의 목소리는 죄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목소리처럼 공터 전체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내 애비가 합참의장이라도 되냐고. 이동준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경멸을 담아 내뱉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오강철 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동준의 떨리는 정수리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이 길고 길었던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가장 장엄하고도 무서운 대답을
그의 영혼에 낙인처럼 새겨 넣듯이 들려주었다. 이제 내가 대답해 주지. 내 동생이 누구냐고? 오강철 대장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두 동생,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을 힐끗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대한민국 육군과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저 대한민국 해군과 오태풍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 대한민국 공군이 오진우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왔다. 삼군 전체를 단 하나의 창끝으로 모아 내 놈의 심장을 겨누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동준의 존재 자체를 파괴해버렸다. 한 명의 소녀. 그가 벌레처럼 짓밟으려 했던 그 연약한 존재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다는 사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를 건드렸는지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으아. 이동준의 입에서 마침내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오강철 대장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부관에게 마치 길가의 쓰레기를 치우라고 명령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저자의 계급장을 뜯어내고 포박해라. 그의 명령에 산악특임 여단의 최정예 대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이동준의 어깨에서 소장 계급장을 무자비하게 뜯어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위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둘째, 오태풍 대장은 즉시 자신의 함대에 무전을 쳤다. UDT는 들어라. 지금 즉시 제8산악사단 사단 장실과 주요 참모들의 자택을 급습한다. 먼지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 막내 오진우 대장은 공군 작전사령부에 명령했다. 공군은 들어라. 이동준 소장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감찰에 들어간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육군은 현장을 제압하고 해군은 증거를 수집하며 공군은 도주로를 차단한다. 대한민국 3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하나의 목표를 섬멸하기 위해 완벽한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신의 동생을 해하려 한 반역자를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대한 숙청의 시작이었다. 이동준은 특임대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멀리서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완벽했던 왕국이 단 몇 시간 만에 3마리 호랑이의 분노 앞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왕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잠자는 호랑이의 굴에서 왕 노릇하던 어리석은 여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들이 그 어리석은 여우를 심판할 시간이었다. 오하나 소위 피습 사건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3군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육군, 해군, 공군, 각군의 최정예 수사 인력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친 것은 건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동준 개인의 범죄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그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3군 총수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수사의 칼날은 가장 먼저 이동준의 철벽 왕국이었던 제8산악사단을 향했다. 해군 UDT 대원들이 그의 집무실과 자택을 급습했을 때 그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비밀 금고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과 군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고가의 사치품들이 발견되었다. 공군 사이버 사령부가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는 사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건설 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부대 내의 모든 공사 계약을 독점적으로 몰아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사비를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심지어는 산악지형이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훈련 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의 국방 예산을 횡령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탐욕에 그치지 않았다. 수사본부가 과거 몇 년간 제8 산악사단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고 기록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하자 끔찍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하나 소위 사건 이전에도 이동준의 독선적인 지휘 방식과 비리의 반기를 들었던 소신 있는 장교나 부사관들이 몇몇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훈련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개인적인 비리가 적발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이동준과 그의 충신들이 꾸며낸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특히 2년 전 발생했던 한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 사건은 재조사 결과 타살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부사관은 이동준의 예산 횡령 증거를 일부 확보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동준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충신들을 시켜 그를 살해하고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나약한 군인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위장했던 것이다. 이동준의 왕국은 부하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억울한 죽음 위에 세워진 추악하고 잔인한 제국이었다. 수사는 사단 내부를 넘어 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동준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정기적으로 상급 부대의 몇몇 장성들에게 상납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동준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그의 더러운 돈을 받아 챙기고 그의 승진을 뒤에서 밀어주었다. 육군, 해군, 공군을 막론하고 부패의 사슬에 엮여있던 모든 이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매일 아침 국방부는 새로운 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군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오씨 삼형제는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이 기회에 군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옛 동료나 선배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난 자는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마침내 수십 명의 전 현직 군인들이 기소되고 수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 군은 역사상 가장 아프고 치욕스러운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숙한 곳의 살을 째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한 젊은 여군 장교의 꺾이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움직였던 새오빠의 뜨거운 분노. 그 작은 불씨가 대한민국 군 전체를 정화하는 거대한 불길이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죄악의 뿌리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가장 무겁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3군 합동 특별 군사재판. 대한민국 군사법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이날의 재판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같은 제복을 입고 조국을 외쳤던 수십 명의 전직 군인들이 이제는 똑같은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죄수복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들이 저버린 명예와 신뢰의 무게였다. 그 중심에는 모든 악행의 시작점이었던 이동준이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죗값을 치를 일뿐이었다. 방청석에는 이 역사적인 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엄숙한 시선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맨 앞줄, 마침내 건강을 되찾고 다시 군복을 입은 오하나 소희가 3명의 오빠들 사이에 늠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부정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정의의 상징이었다. 마침내 3군 합동 재판부의 재판장이 들어서고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그 어떤 망치 소리보다도 더 무겁고 단호하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 피고인 이동준 전 육군 소장. 피고인은 부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삐뚤어진 신념과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하 장교인 오하나 소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시도하였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대를 사적인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에 반대하는 수많은 부하들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반인륜적이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이동준과 그의 공범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 기록이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깊이 병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역사서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든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 행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와 군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피고인석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주문. 주피고인 이동준을 상관 살해 미수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의 모든 죄목을 병합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안식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남은 인생 전부를 햇빛 한 줌 없는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이 저버렸던 부하들의 얼굴과 자신이 밀어버렸던 절벽의 허공을 떠올리며 영원히 고통받게 될 터였다. 그것은 그의 오만한 영혼에 내려진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형벌이었다. 이동준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공범들 역시 예외 없이 무거운 철퇴를 맞았다. 살인에 직접 가담했거나 부패에 깊숙이 연루된 자들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자들 역시 불명예 전역과 함께 모든 연금을 박탈당했다. 재판이 끝나고 죄수들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퇴장은 불의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 며칠 후 국방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부패와 폭력의 온상이었던 제8산악사단. 그 부대의 완전 해체 명령이 공식적으로 하달되었다. 부대의 역사와 전통은 모두 지워지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지휘부 아래 완전히 다른 부대로 재창설될 것이었다. 오하나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는 제2의 이동준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늘이 그녀를 다시 살려보낸 이유이자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오하나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재활 치료를 끝내고 군으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절벽의 상처는 그녀의 몸에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이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복귀와 함께 군 전체의 관심은 그녀의 다음 행보에 쏠렸다.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의 유일한 여동생. 그녀는 이제 원한다면 군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3명의 오빠들 역시 더 이상 막내 동생이 험한 곳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를 자신들의 곁, 즉 각군 본부의 가장 안전한 정책 부서로 데려오고 싶어 했다. 하나야, 이제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오빠들 곁에서 조금은 편하게 지내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했다. 아니요, 오빠들. 그녀는 3명의 오빠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오빠들의 그늘 아래에 숨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총명하게 빛났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군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우리는 하나의 적과 싸우는 한 몸인데도 말이죠. 그녀는 3명의 참모총장 앞에서 일개소위가 아니라 마치 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노련한 전략가처럼 말했다. 저는 합동참모본부 직속, 합동특수전사령부로 가고 싶습니다.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합동작전을 기획하는 곳, 그곳에서 제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고 싶습니다. 다시는 우리 군이 분열되지 않도록 오빠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3명의 오빠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막내 동생은 이미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안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막내, 정말 다 컸구나. 3명의 오빠들은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막내의 그 위대한 결정을 말없이 지지해 주었다. 몇 년 후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합동작전통제실, 현재 적 잠수함의 예상 이동 경로는 알파 3입니다. 따라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상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공군의 대잠 초계기가 남해상에서 넓은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육군 특임여단은 해안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작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소령 계급장을 단 오하나가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서 수많은 장성들을 상대로 막힘없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앳된 모습 대신 수많은 합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최고의 전략가로서의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3군을 이끌고 있는 그녀의 새오빠 오씨 3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회의를 주재하는 지휘관으로서 엄격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엄격함 속에서 그들은 감출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의 철부지 막내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조국의 안위를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료이자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휘관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차오르는 자랑스러움.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는 감탄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하나는 늠름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그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3명의 오빠들의 입가에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동생을 걱정하는 오빠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을 뛰어넘어 위대한 전설이 될 후배를 바라보는 선배의 뿌듯한 눈빛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대한민국 군의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심장부에서 가장 밝고 희망차게 떠오르고 있었다. 삼총사라 불렸던 3명의 형제는 사실 하나의 숨겨진 보물을 지키는 3마리의 호랑이였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의 그 강력한 유대는 국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오만함이 집단 전체를 위협할 때 가족이라는 이름의 힘은 과연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의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장 근원적인 힘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